그리고 아까 이진관 부장 얘기하면서 그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기이한 행동,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도 질타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충암고 3인방 다 나왔잖아요. 네. 그 윤석열 나왔죠. 김용현 나왔죠. 그다음에 이상민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역시 최고봉은 윤석열이었다. 야 어제 증언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 뭐 증언 내용도 내용인데 그 태도가 와 껄렁껄렁함이 그러니까 진짜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못 고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아니 태도의 껄렁껄렁한 문제 정말 그렇고 실제 내용에 보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용현이랑 나랑은 우리 둘이 해먹은 게 많으니까 정말 용현이는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김용현이도 공격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내용적으로는. 김용현은 저 윤석열 말대로 하면 총살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란 수개로 올려놨고 반란. 별개 이번에 말에 내란. 내가 하지 말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왜? 내란은 윤석열이 한 거고 윤석열의 국구 통수권자잖아요. 그 명을 어겨서 군을 막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 반란이죠. 그건 이제 킹 쿠데타가 아니라 반란. 김용현의 반란. 그러니까 김용현이 전두환 노태우 되는 거야. 그 군형법이 적용되거든. 총살이에요. 교수형도 아니고. 그래서 사형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군사 반란은. 얘기해가지고 계엄 선포 이후에 여론조사 꽃에 왜 갔냐, 민주당 당사에 왜 갔냐. 김용현이 했다는. 이게 보니까 김용현이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갖다 군사 이런 반란이에요, 스타일이라 그게. 지금 보니까. 김용현의 반란을 어제 자백한 거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진술 거부를 한다고 처음에는 또 시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약간 그 술 처음 먹을 때처럼 나 이거 한 10잔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말 안 한다 해놓더니 중간에 또 어디 가겠어요? 뭐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그럼 진술 거부를 왜 한다 그랬어. 아니 저는 이제 수준 떨어져, 진짜.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일관되게 했던 게 어쨌든 부하들한테 자기 책임 떠넘기기였잖아요. 곽종군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하나 눈에 띄었던 게 한덕수가 이 내란 이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내란 때 비상계엄 때 이거를 말렸느냐 안 말렸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말리는 거 들었다. 오 그렇게 얘기했어. 예. 증언해줬어요. 그러면 한덕수는 왜 김용현은 왜 버리고 한덕수는 왜 도와주지? 이건 그냥 성격이 막 뭐 지랄 맞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추론은 한덕수하고는 아직도 서로의 증언 관계에서 딜을 할 게 남아있다라고 저는. 야 이것도 예리한 분도 나옵니다 지금. 예.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김용현은 어차피 쟤는 사형이니까 무기징역 사형이니까 내가 이거 하나 나랑 지금 1, 2위 다퉈야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어차피 예. 무기징역 사형이니까 이거 하나 떠넘긴다고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보면은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 김용현 변호사.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 것 같아. 없는 죄도 판사가 만들 것 같아. 심지어 빡쳐. 감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요게 요런 국면에서 윤석열이 뭔가 틈바구니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자기가 뭔가 이제 방면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은석 특검에서 지금 이분 수사를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거 보고 야 정밀하게 찔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분에 대해서 갑자기 대통령실 인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하는 와중인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총무비서관. 최근에 총무비서관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대통령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문제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는데 여기에 더해서 윤재순 전 비서관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의 운영지원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운영지원과장의 역할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또 챙기고 재무에 관한 사항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검의 총무비서관이 그렇죠. 대검의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총장 때 뭐 했는지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얘기해서 총장 때 윤석열이가 점심 때 불고기를 먹었는지 삼겹살을 구웠는지를 아는 사람을 지금 조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이제 수사 방향을 윤재순 쪽으로 잡아서 이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이라도 하는 거는 참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참 윤석열에 대한 속도 수사 속도도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나열된 건 되게 많은데 뭔가 이렇게
딱 매듭이 져지는 이런 느낌은 좀 아니어가지고 저 이제 특검도 한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수사를 더 벌려서 한다면 이번이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죠. 저는 보여져가지고 좀 나름의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진관 그 재판 와중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감치 풍경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단호하더라고. 우리 국산 씨 기억나죠 그 상황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바로 그냥 단호하게. 깔끔하더라고. 말투 되게 비슷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 판사들을 다 해요. 거의 복사기야 복사기. 다 복사해. 칼라 복사로. 사실은 감치라는 것도 사람들은 어떤 볼 제도인지 일이 잘 별로 몰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네. 살면서 감치를 우리가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물론 가끔 이제 법정에서 소란 피우면은 그 사람 이제 구치소에 잠깐 가두는 거 뭐 이런 네. 건데 웬만하면은 자 법정 소란 자 끌어내세요. 경위 끌어내세요. 이 정도 하지 감치까지 갈 일도 없고 진짜 이제 뭐 진짜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야지 이제 감치를 하는 건데 저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이거를. 그러니까 텍스트로 본 적은 있죠 감치를. 그런데 이제 어제 중계가 됐으니까 영상으로 감치를 명령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 나는. 아,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인데 이분들이 사실 직위원 재판부 앞에서는 정말로 설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성진 판사 앞에서도. 그 여러 거기서도, 판사들 앞에서 예. 그랬는데 전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진관 부장 판사가. 만약에 소란을 피우면 감치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전에 재판부들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김용현이가 증인으로 오면 뒤에서 방청객을 가장해서 시끄럽게 할 것이다. 전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와서 따지니까 감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고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원칙대로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재판에 관한 이 소송 지휘 그리고 감치까지 한 것은 전 너무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런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어제도 사실 와가지고 김용현 변호인들이 억지를 부린 게 이게 영상이 중계되고 있으니까 방청은 허하지 않는다. 중계로 봐라. 이게 네. 이제 판사의 말이고 그 다음에는 신뢰 관계자 동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피해자. 범죄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 때 특히나 그것도 피해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중에서도 뭐 미성년자라든지 이 증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동석을 하죠. 피해자 변호사가. 그때 이제 증언을 할 때 옆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신뢰관계 동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김용현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애도 아니죠. 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단 네. 피해자가 아니야. 그래서 와가지고 동석이 안 돼. 그래서 판사가 퇴정하십시오. 얘기했는데 퇴정을 안 하고 뭐 자꾸 한마디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재판을 방해하니까 한 4번 정도 기회를 줘요. 4번 기회를 주고 감치. 그 감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치소 단계에서 어떤 무슨 뭐 특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정지하면서 그것도 왜 그런 풀어줬다라고 거예요, 지금? 하는데 네. 이게 특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름을 알 수도 없잖아요. 본인 얘기 안 하면 그 이름도 특정이 안 될 때는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나름의 특정을 합니다. 보통은 뭐 얼굴이 노숙자라든지 동글동글하다. 이름을 예. 모를 때 뭐 그렇죠. 뭐 살집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 죄송해요 살집. 근데 그런 오늘 그냥 건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는 이하상 변호사라고 특정이 되잖아요. 너무 특정이 특정되죠. 되고 변호사고 그 자리에 신뢰관계 동석자로 왔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증거 장면까지 다 있어요. 근데 왜 돌려보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예요. 저는 특정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좀 구치소에서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한 건 내지는 향후 어떤 이하상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걸어올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좀 자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그렇게 봅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감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원이 거의 다 확인이 돼서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확인이 된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이하상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외모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구치소에서 말했다시피 정무적인 걸로 아 이거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좀 거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만약에 난동을 피우면은 아마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 구치소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신원을 이제 파악해둘 거 준비하겠죠, 아닙니까? 당연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용의자니까. 근데 네.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하고 그랬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하상이 무슨 짓들을 얼마나 했냐면은 그때 이제 김용현이 지금 받는 재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고 내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제 그 위계 공무집행방해 그거 하고 있는데 그때 김용현이 이제 본인이 스타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거 방청석에 와 있고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막 손 흔들고 뭐 이걸 하는 거야 막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난리를 친 거야. 눈에 막 누르르 막 진짜요? 대들어가지고 그걸로 난리가 났고 직위원하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용현 내란 관련해서. 네.
그 직위원 재판부 기피 신청을 5번을 했어요. 이하상 이 변호사가 좀 받아들여 주지 왜 안 받아들여줘가지고 어쨌든 직위원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5번 하니까 직위원이 그래서 이제 이진관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위원은 무슨 선택을 했냐면은 얘들을 달래기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유 우리 변호사님이 밥대가 다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우시네. 이제 그게 이하상한테 한 거야 이게 얘네들한테 한 거야.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하도 짜증이 나니까 달래려고 한 건데 내란 재판의 엄중함을 이제 직위원이 모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는, 사람은 지금 정치하려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진짜 누가 봐도. 예전에 출마까지 했었어요. 누가 봐도. 어디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은 이 양반 때 이하상이 때문에 사형됐거든. 그러니까 이하상은 김용현 형량을 줄이기 위한데 관심이 있는 게 관심 아니라 너는 어차피 가는 거고 그리고 김용현도 이익이 있는 거 어차피 누구도 변호 안 해주거든요. 야 근데 김용현 이하상이 여러모로 와서 불쌍하다. 해주니까. 윤석열한테 그렇게 되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하상 변호사 같은 이런 괴물 변호사를 키워온 게 결국 재판부라는 거죠. 거기서 계속 원칙 있게 초장부터 대처를 안 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그 지금 집행정지로 풀려났잖아요. 또 유튜브에서 또 이진관 부장에 대한 약간 뭐 조롱, 욕설까지 지금 하는 영상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 법정 모독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번에는 감치가 아니라 그냥 법정 모독죄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제가 소속돼 있는 협회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계속 보고 있을 겁니까? 변협도 정신 차리고 저런 변호사들은 징계를 해야죠. 근데 전 이것도 좀 놔두고 있는 변협도 정말 밥값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총장 직무대행과 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가 맞물렸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 때 뭔가 좌천돼 있던 사람들의 복권 정도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김조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은 뭐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의 이제 소위 말한 유배 법무유배원 같아 거기는. 법무유배원, 네. 뭐가 됐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배 가는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이제 뭐 수원지검장이라든지 광주고검장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다만 일부에서는 이제 이거 너무 과도한 코드 인사 아니냐 정권 바뀔 그런 때마다 지적도 있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와서 그러니까 좀 이제 조직을 저는 안정화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호 장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과 이제 맞아요. 이거를 위해서 네. 지금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법사위원들이 이제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15명, 18명인가 그 이제 그 검사장들 네. 고발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 걔들이 다 책임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안정을 시키고 국정에 좀 전념하고 대통령 외교에 전념하고 그런 것들이 빛이 나야 되는 건데 뭐 김용민 의원은 좀 비판할 생각은 없고 또 그분들의 충정이 있지만은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당이나 정부의 기조는 당 지도부나 정부의 기조는 이제 조직 안정 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초반에 했던 그 워딩을 아마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굉장히 격앙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와 지금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너무 다른 인물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전 그 자체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된다. 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 이슈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서 뭐 항명이라 했으니까 왜 명령 없는데 왜 또 거짓말을 이렇게 말장난할 게 아니라 항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 수사로 쓰는 거고 본질은 집단 행동을 한 건데 그 집단 행동을 한 검사들이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과 관련됐을 때는 침묵하고 지금에 와서는 반발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하수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전 이번에 이거 엄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집단 행동을 또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 개혁보다 저는 더 시급한 게 인적 청산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전 너무 감동 있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좀 바꿔볼게요. 정의에는 중립이 없어요. 내란에도 중립은 없는 그렇죠. 겁니다. 내란에서 회색지대를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내란 수계를 배출한 검찰 조직, 윤석열에게 부안해동했던 윤석열 하수인들은요.
내란의 중립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냐 국민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저희는 뭐 질문만 한 거니까는 좀 봐주세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소 저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좀 검찰의 인적 청산 문제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하게 그 신경 쓰지 않으면요 앞으로 제도 백날 바꿔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제 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앞에 항소포기 사건 때 이제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에 글도 올리고 하다가 어제 그제 이제 인사가 있은 다음에 보면 내부망에 글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밖으로 흘러나온 얘기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내부를 취재한 거겠죠. 내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도 법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부글부글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언론사에서 신문사의 경우에는 법조 출입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내부의 반응을 취재할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앞에 교분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친구들이 그 보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6월에 출범을 했죠. 그럼 그분들이 그 사람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공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만나는 대상은 평검사를 많이 만나는 게 아니고 부장검사 이상의 일정 간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색채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보직을 받은 검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친윤 검사. 그럼 통상적으로 이 반응을 딸 때는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친윤 검사들한테 전화해서 부글부글 반응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법조 기자들의 제약과 한계는 뭐냐? 사실 검사는 굉장히 2,000명 가까이 많이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는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만 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사부 검사들은 거의 안 만나요. 반부패 수사부라 불린 특수부 검사들만 주로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사를 취재하면서 통화할 대상은 또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지검에 있는 형사 1부에 있는 검사일까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일부에 근무했던 검사일까요? 당연히 후자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통의 입장에서 이 인사를 바라보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박철우는 무능하고 예를 들면 구자연은 무능하고 이런 프레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게 결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내란 국면 때도 그랬잖아요. 내란에 뭐 찬성하는 사람 있겠죠. 뭐 아주 극소수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여론전해야 되니까 막 대학교 앞에 어르신들하고 막 대학교 앞에 어르신들하고 한 5명의 대학생들이 서가지고 뭐 윤석열 윤어게인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5대5로 또 보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을 키워오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앞에 중립이 없다니까요. 윤석열이야 아니야, 윤석열이야 국민이야를 놓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지경에는 저는 아무리 언론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도 저는 국민들이 본질을 다 보실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